저는 그 공교육 선생님들이 또는 일반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면서 부끄러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야, 저게 진짜 교육인데, 저게 교육다운 교육인데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의 북극성 역할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안녕하세요. 교육이스타의 장한섭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이스타의 아빠 대표 박민입니다. 자, 오늘 제가 무척 좋아하고 존경하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또 이야기학교를 엄청 좋아하시고 아마 홍보도 많이 해주시는 걸로 제가 뒷소문을 듣고 있는 이종철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네. 자, 오늘 처음 저희 이렇게 스튜디오에 오셨는데 지금 느낌이 어떠신지? 네, 뭐 이러저러 뭐 활동들 많이 하고 방송도 나가보고 했는데 약간 이런 공식적인 유튜브는 처음이어가지고 살짝 떨립니다. 네. 그래도 아드님께서 유튜버시라고. 네. 네. 저희 아들이 또 채널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잠깐 이렇게 나간 적은 있습니다. 저희도 조금 어색합니다. 다 남자 셋이라서 아, 그것도 다 그러면은 좀 또- 블랙 쪽으로 입었네요. 오늘 또 보도 또 그 네. 네이비 톤이 또 잡혀서. 미리 복장을 좀 알려주셨으면 색깔을 정해주셨으면 제가 또 그러게 또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역대 교육이스타 중에서 가장 오늘 시작 전부터 분위기가 좀 뜨겁고 가볍고 즐거운 분위기라 오늘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야구 얘기도 좀 했었고 그렇습니다. 박사님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고 또 뭐 연구 뭐 많이 하시는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지금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부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9년째 일을 하고 있고요. 연구소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창립 멤버 중에 이제 저만 살아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소장님께서 오래 살아남았으니 네가 부소장을 해라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19년째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소는 이름이 좀 길어요.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 기독교 네. 학교 교육. 그래서 학교 교육을 기독교적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연구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네, 343으로 끈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저는 사실 이름을 보고 네네. 이제 기독교 학교들 저는 이제 또 아무래도 우리 기독교 학교를 배경 자체가 네네. 대안학교이다 보니까 네네네. 대안학교, 특별히 기독교 대안학교의 교육의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연구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5로 끊어 읽어도 틀린 건 아니거든요.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 이렇게 끊어 읽어도 네. 틀린 건 아니에요. 저희가 기독교 학교에 관련된 일을 제일 많이 하니까. 그러나 이제 창립할 때의 의도는 전체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전체 학교 교육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할 거냐 하는 거를 연구하는 곳이다. 이렇게 343으로 읽느냐 55로 읽느냐에 따라서 조금 느낌이 다르지만 어쨌든 둘 다 맞는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교원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교사들을 양성하는 대학입니다. 교원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교육정책 전문대학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지금 제가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안교육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셔가지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공교육 선생님들이시거나 공교육 이제 교육청 관련된 분들 또 장학사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대안교육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학기 동안 대안교육에 대해서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대안교육에 대한 이미지나 생각들을 좀 넓혀가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적인 그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대한교육에 관심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제가 그 강의를 시작하게 됐다는 게 일단 교육정책전문대학원에서 대안교육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일 수 있고요. 아직은 이제 수업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주 막 엄청 인기 있는 강좌는 아닌데 소수의 선생님들이 들어오시는데 점점 이제 제가 거기서 수업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공적 영역의 대안교육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겠죠. 우리 그럼 박사님께 저희가 잘 보여야 되겠네요. 네, 이게 저희 지금 현장에서는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네.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세워가는 분들을 가르치시는 지금 교수님이시니까 네. 저희 우리 둘 다 잘 네.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샤바샤바. 네. 그리고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교라고 장신대.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 학생들의 교직 과목을 또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 사회학을 제 전공 분야는 사실 교육 행정학인데 교육 사회학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기독교 교육과 사회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기독교 교육이 그냥 교회 안에서 교회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 전반적으로 특히 학교 교육까지
넓혀서 교육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 박사님 이력 보면서 제가 또 한번 소름이 찌릿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저도 공학도 출신, 아, 공대 네. 출신입니다. 근데 그 박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한국 교육에 대한 애통함이라는 네. 그 키워드를 자주 봤는데 네. 혹시 저와 같이 일단 대학 가자, 남자면 일단 공대 가야지 뭐 갔다가 거기서부터 나의 꿈과 방향을 찾아 혹시 고민하셨던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으신지 맞습니다. 궁금했었습니다. 네. 네. 소외되는 공대 출신. 공대 이렇게 묶으셨어요, 지금. 네, 저는 이제 그 학창 시절에 수학을 제일 잘했어요. 과목 중에서. 오. 네. 그래서 이제 수학을 잘하다 보니까 문과, 이과 결정할 때 수학 잘해? 그럼 이과.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이과를 가서 보니까 가려고 갈 수 있는 대학들이 대부분 공대인 그렇죠. 거예요. 완전 잘하면 이제 의대 가고. 네네네네. 그래서 사실 저는 수학교육과를 가고 싶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원래 교사가 되고 싶었고 네, 수학교육과에 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의대를 갈 실력이 안 됐는데 집안 어르신들이 우리 집안에서 그래도 네가 제일 공부를 잘하니 의대를 가보는 게 어떻겠냐. 전문직은 가야지.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넘어가가지고 네, 의대를 봤다가 잘 안 되고 공대에 합격, 네, 다른 전공을 넣어놓은 과목 중에 넣어놓은 과 중에 이제 공대에 합격을 한 거죠. 그래서 공대를 갔는데 제가 또 별명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아하. 이 기계를 건드리면 막 손만 대면? 망가져요. 마이너스에서 아닙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오케이, 오케이. 조금 네. 우리말로 하면 똥손. 리얼한 표현 좋습니다. 박사님, 방송 체질이시네요. 예능 체질. 일단 건드리면 기계가 막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대 다니면서 처음으로 공부를 못한다는 건 이런 거구나. 좀 잘난 척했나요? 그전까지는 네, 그전까지는 좀 그래도 공부에 자신 있었는데 공대를 다니면서 이게 내 적성이 아니구나 이런 걸 좀 많이 경험하면서 중간에 이제 다시 교육학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죠. 그래서 대학원부터 교육학으로 다시 전공을 바꿨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아까 우리 박민 아버님께서 애통하는 한국의 애통하는. 교육을 애통하는 그거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제 왜 제가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게 또 저만의 문제였는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아이들이 다 사실 대학 가기 전까지 그 과가 무슨 과인지 뭐 하는 과인지 잘 모르고 가잖아요. 그죠? 네. 저희 아내는 심리학과를 나왔는데 심리학이 남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건 줄 알았대요. 네. 관심법. 그거는 저기 무릎팍도사 네, 너무 옛날 얘기. 공예 출시. 관심법 이런 거인데 심리학은 그런 게 아닌데 심리학과 가면 남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줄 알고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이제 어떤 전공이나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너무 학생들에게 없이 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심리학과를 갔는데 아직도 저의 심리를 잘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공감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한다. 이거 편집 잘하셔야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이거 잘라. 갑자기 제가 살려주세요. 그만큼 우리가 아이들이 진로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내가 뭘 잘하고 뭘 관심이 있고 그거를 하려면 어떤 과를 가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진로 교육이 너무 부재한 상태에서 대학을 간다. 예, 그리고 그냥 그 입시 경쟁 무조건 남들보다 잘해야 된다 이런 경쟁에만 노출돼 있는 거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대학에 와서 제가 이렇게 진로를 나가면서 보니까 한국 교육에 대한 안타까움이 저한테 너무나 많은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육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해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자주 소개할 때 제가 한국 교육의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종철입니다.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 교육을 바꾸는 일에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굉장히 좁겠지만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의 손으로서 이제 학부 시절을 보내시면서 이 애통함이 함께 하나님의 애통함이 학부 때 그런 마음이 갖춰지셨. 그래서 이제 교육학을 해야겠다는 마음까지가 학부 때 마음이고요. 네. 이제 대학원에 가서 이제 교육 정책을 공부했는데, 이제 제가 교육 행정 전공인데요. 교육 행정으로 박사학위까지 했는데, 그 교육 정책을 공부할 때 제 마음이 뭐였냐면, 그렇다면 우리 교육을 바꾸려면 정책을 잘 공부해가지고 좋은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게 이제 저의 결심이었는데, 대학원 제 석사 공부의 결론이 뭐였냐면,
정책이 학교를 바꾸려고 하지만 학교가 정책을 바꾼다. 네, 이게 제 예. 석사 논문의 결론입니다. 정책이 학교를 바꾸려고 만들어지지만 학교가 정책을 다시 바꾼다. 네. 알 것 같은데 좀 좀 더 설명이 필요하죠. 네. 내가 분명 예를 들면 바꾸게 끄덕이실 것 같은데 사실은 속으로는 설명 더 해주세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 평가와 절대 평가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게 더 좋은 평가일까요? 둘 다 필요에 따라. 둘 다 필요한데, 네. 더 교육적인 평가라면은 꼭 누군가 이게 상대적으로 잘해야만 좋은 성적을 받는 게 아니고, 그렇죠. 다 누구나 어느 지점에 도달할 수 있으면 좋은 성적을 받는 절대평가가 더 좋은 교육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막상 이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냐면 학점 인플레. 네. 학교 입장에서는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고 나가는 것이 그 이후의 진로에 좋기 때문에 학점 인플레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교육 정책을 그래서 절대평가를 하라고 했을 때 이 학교 현장이 그냥 그걸 의도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 학교 안에 작동되는 더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변별력을 두고 네. 다른 학교에서 어려워지고. 정책이 세워졌지만 그것이 학교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변질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정책 의도가 있는데 정책 의도가 그대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고 정책 의도가 왜곡된다는 거죠. 집행 과정에서. 네. 뭐 예전에 우리 대학에서 졸업 정원제라는 제도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것도 비슷합니다. 들어오는 걸 많이 열어주고 네. 졸업해서 막아보자. 네, 이것도 정책 의도가 좋았는데 그렇죠. 대학에서 잘 적용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정책들이라는 것이 정책 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지금 고교학점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도입하지만 학교 안에는 더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에너지가 입시 위주 경쟁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입시 위주 경쟁 교육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좋은 정책을 집어넣어도 다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석사 논문의 결론이 정책 집행 왜곡에 관한 걸 썼는데요. 논문을. 네, 정책 집행 과정에서 정책이 왜 왜곡되는가? 왜 왜곡되는가? 네. 원인은 학교에 있다. 원인이 학교에 현장에 있다. 있다. 네. 그래서 그 논문을 딱 쓰고 나니까 박사 공부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걸 더 해서 할 수는 없다. 네. 한계를 보고 싶은 것이. 그게 이제 제 석사 논문의 결론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현장으로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죠. 이 질문을 왜 시작했죠? 굉장히 애통함. 때문에. 네. 그래서 애통함 통해서 정책을 연구를 했는데 가보니까 더 애통하는 일이 벌어진 거네요. 네. 정책은 한계가 있구나. 정책은 한계가 있구나. 네, 이렇게 느꼈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정책으로 학교를 못 바꾼다면 이상적인 학교를 내가 해봄으로써 바꾸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진짜 교육이야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게 제가 기독교 학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출발점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 이야기 네네. 학교 우리 장한석 교수님 제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너무 귀한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갑자기 우쭐해집니다. 네. 그 이야기 학교라고 하는 좋은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교육이야 라고 보여주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교육을 보면서 거기에 가면 진짜 교육이 있구나. 저는 그 공교육 선생님들이 또는 일반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면서 부끄러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야, 저게 진짜 교육인데, 저게 교육다운 교육인데,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의 북극성 역할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이게 교육이다라고 하는 지향점을. 주옥 같은 애통하는 자, 한국 교육을 보고 애통하는 사람, 또 기독교 지금 대한교육은 교육의 북극성이다. 이야기 학교가 북극성. 거기까지 가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채널이 이야기학교 홍보 채널인가요? 그렇죠. 아니죠. 지금 네. 그 기독교 교육은 좋은 교육을 하는 그 교육에 지금 왜곡되지 않고 본질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교육이 기독교 교육이다. 네. 이게 저희의 모토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을 하는 학교들이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또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교육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들을 원래는 제가 직접 해보고 싶었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처럼 해보고 싶었는데 해보지 못하고 있고 그런 학교들을 지원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을 하고 싶으셨군요.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몰랐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들어온 거고요. 네. 너무 많이 아셨기 때문에 못 들어왔어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방향이 전환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연구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가자. 네. 이렇게 오신 거네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 대안교육 현장을 연구하시고 현장을 지금 많이 이렇게 두루 보실 텐데 네. 어떤 부분을 연구하시면서 좀 눈여겨 보셨던 점들이 어떤 건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 연구소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저는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실태조사. 네. 실태조.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 연구소가 2006년도에 처음 설립됐는데 2007년도에 바로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해서 현재 지금 실태가 어떤지 알아보자 하고 조사를 했을 때 학교가 43개가 있었습니다. 2006년. 전국에. 2007년. 7년. 네. 2006년부터 조사를 했으니까. 2006년에 조사해서 2007년에 발표했는데 그때 발표한 숫자가 43개. 43개. 네. 근데 그러고 이제 5년마다 조사를 해서 4차 조사까지 했거든요. 네. 5년마다 조사했더니 그 다음번 5년 뒤에 121개가 있었습니다. 3배 가까이 증가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5년 뒤에는 265개. 다시 2배 정도가 또 증가를 했고요. 마지막 4차 조사 때가 313개. 그 성장 속도는 약간 완만해졌죠. 20년인 거예요. 네, 네. 4차면. 4차 조사까지. 5년씩. 2021년 조사입니다. 2021년. 그죠? 2021년 조사에서는, 예, 15년이죠. 2006년 첫 조사에서 네. 2015년이니까 15년 사이에 43개가 313개가 네. 된 거죠. 네. 그렇게 꾸준히 성장해오는 어떤 기독교 대안학교의 어떤 그 흐름들을 보면서, 저는 조금 더 성장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네. 숫자적으로? 네, 숫자적으로. 왜냐하면 여전히 학부모 입장에서 저는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 학부모이기도 한데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집 근처에 좋은 학교가 없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전국으로 봤을 때는. 전국으로 봤을 때 내가 보낼 수 있는 물론 이제 저는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 아이를 네. 보낼 대안학교를 선택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학교들을 좀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저는 또 누구보다 더 많이 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몇 개를 본 다음에 저희 아내한테 이제 보기 3개를 준 거죠. 자, 1, 2, 3번 중에 골라봐. 네, 선택권은 아내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세 개 학교를 같이 가서 보고 아내가 여기가 좋겠어 라고 하는 곳으로 학교를 결정하면서 그쪽으로 이사를 네, 가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이사를 물론 하시는 것도 저는 권하지만 그래도 우리 집 주변에 조금 더 좋은 기독교 학교들이 많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고비에 와 있잖아요. 학령 인구가 엄청나게 줄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5차 실태 조사가 2026년 내지 아마 내년에 2025년이죠. 네. 네, 온전히 곧 네. 이제 5차 조사가 이루어질 건데, 5차 조사 때는, 저는 이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더, 감소. 예. 근데 그 3차 조사와 4차 조사 사이에도 그 265에서 313 갈 때도 50개만 늘어난 게 아니고, 실제로 100개가 늘어났거든요. 사라진 학교. 50개가 사라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5차 조사도 저는 완만하게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그때 여전히 생긴 학교는 또 많았을 텐데 사라진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현장에서 지금 봤을 때, 이 설립하는 형태가 좀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막 붐이 일었을 때, 2005년에서 15년 사이, 한 10년 전후, 2010년 전후에 어마어마한 많은 학교들이 막 설립됐을 때는 다양한 설립 주체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최근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교회에서 설립하는 쪽으로 방향이 많이 전환이 됐어요. 맞습니다. 다양하게 하는 것보다. 네. 왜냐하면 이것이 학교를 설립했다고 해서 유지가 안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 네.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 교육에 있어서 기독교 학교가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좀 인지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네. 그런 요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네. 데이터가 3차와 4차 사이에서 그 처음으로 4차 조사 때 그 설립 주체의 교회 비율이 넘어갔어요. 절반을 넘어가면서 네, 감으로 느끼고 계신 게 데이터로 네. 정확합니다. 현장에 저는 실사를 가기 때문에. 네. 아, 교회 설립 학교들이 늘었고요. 물론 이제 교회들 중에서도 지금 이제 설립해 보신 교회들이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데, 네, 만만치 않은데, 라는 이제 입소문들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교회들이 선뜻 못 덤벼드는 면도 있지만요. 저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대안학교의 증가는 앞으로도 조금은 더 유지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션 스쿨에서의 종교 교육이 한계를 계속
정부 정책으로 계속 묶여져 있고 교회 교육은 계속 한계가 있다고 이 정도 시간 투자해서는 신앙이 잘 전수 안 된다는 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좀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대안학교가 지금 최적의 방법이다라는 게 거의 지금 데이터로 결과가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투자가 돼야 되고 좀 더 노력이 더 들어가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